네, 안녕하세요. 어셈블리 언어 수업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네, 오늘은 첫 수업이기 때문에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좀 강의를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 첫 번째 강의 제목도 인트로덕션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일단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 강의의 취지고, 하나는 어셈블리 언어란 무엇인지, 하나는 앞으로 다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취지를 먼저 가봅시다. 제가 이 강의를 기획한 목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2학년 때 배우게 될, 아니면 이미 배웠을지도 모르는 그 어셈블리어 수업에 좀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서 네, 이 강의를 준비를 해봤는데, 어, 아마 보면은 다 그 X86 프로세서를 좀 중심으로 할 거예요. X86이라고 하는 거니까 뭔지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그 쓰고 있는 i 시리즈 아니면 뭐 펜티엄 이런 것들이 사실 다 X86 호환 칩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상용 PC들이 X86 프로세서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어셈블리어 책들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다 X86을 다루고 있어요. 예, 우리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좀 그래도 정규 수업 뭐 학점 준비 같은 걸 한다던가 아니면 좀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강의를 기획한 바 있고,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하기로는 이제 좀 컴퓨터 시스템의 원리를, 그래서 우리 수업 이름도 이렇게 원리 중심의 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는데, 그 사실 이제 코딩 스킬, 그러니까 막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좀 다룰 때는 이런 그 코딩 연습을 하기보다는 그런 실습 중심의 그런 코딩 연습보다는 좀 컴퓨터 시스템의 원리를 좀 공부하는데, 그것과 동시에 이제 어셈블리어를 공부하는데 좀 중점을 두려고 해요. 제 첫 번째 줄에는 갑자기 좀 딴 얘기일 수 있긴 하겠는데, 우리 학교 그 커리큘럼을 보면은 2학년 전공 선택으로 어셈블리어가 있는데 3학년 전공 선택에 컴퓨터 구조론이 있습니다. 뭐 1학년 때 그 컴퓨터 공학 종합 설계, 종합 설계가 아니라 컴퓨터 공학 2분, 컴퓨터 개론이라고도 하죠. 그 개론 수업을 들은 분들은 좀 잘 복습을 하면은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러지 않고 좀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당연히 그 컴퓨터 뭐 코딩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라도 이제 컴퓨터 구조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은 좀 컴퓨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냥 어셈블리와 코딩하는 방법만 공부한다 라고 하는 거는 되게 좀, 제가 공부를 해도 뭘 공부하는지 잘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셈블리어를 학습할 때는 이제 그 접근법 자체가 고급 언어랑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히 기계의 구조를 알아야 어셈블리어를 공부하는데도 훨씬 더 풍부하고 도움이 좀 많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 기계를 다루는 방법, 그러니까 CPU를 다루는 방법에서 같이 공부를 한다라는 그런 관점 속에서 좀 폭넓게, 당연히 기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기계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뭐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뭔가 기능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터럽트가 됐던간 아니면 입출력이 됐던간 그런 것들도 같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셈블리어를 공부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그런 내용들 이런 거를 같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운영체제라던가 아니면 컴퓨터 구조론 아니면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또 3학년 때 있는 과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맛보기라도 다뤄볼 생각이에요. 어, 그리고 뭐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코딩 스킬을 익히기보다는 컴퓨터 작동 원리 익힌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앞에서는 X86을 좀 중심으로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X86에만 또 마냥 국한돼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좀 컴퓨터 원리를 좀 같이 이해를 하면서 한다, 그러니까 좀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했지만 X86에만 좀 국한돼서 그 코딩하는 방법만 좀 익히는 걸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여러 가지 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CPU 기종들을 같이 소개를 좀 하면서 다양한 사례들을 좀 비교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네, 이 다음에 이제 어셈블리 언어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이 또 있는데, 저 우리들 이제 어셈블리 언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어셈블리 언어가 뭔지 모르고 시작하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어셈블리 언어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앞서서 프로그램이란 무엇인지부터 좀 이해를 좀 해봐야겠는데, 어, 아마 어셈블리 언어 공부하기 전에 뭐 프로그램을 개발해 본 경험들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뭐 C 언어를 썼던 뭐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써봤든 간에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해 본 경험은 많았을 건데, 프로그램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정의 내리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특정 목적에 따라서 실행될 코드하고 이제 데이터들을 묶은 이제 뭉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코드 뭉치. 코드랑 데이터로 돼 있는 일종의 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은 일단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메인 메모리에다 말이죠. 왜냐하면은 CPU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하드웨어적으로, 그 코드들을 순차적으로 불러내서 명령어를 해독하고 실행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처럼 프로그램 코드들을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그러니까 기억을 시켜두고, 이 CPU,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하는데, 그 CPU가 이를 불러가지고 차례대로 실행하는 방식을 우리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폰 노이만 구조라고도 합니다. 되게 현대적인 그런 컴퓨터 구조에 있어서 폰 노이만 구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를 메모리에 저장시켜 놓고 CPU가 그거를 계속해서 차례대로 읽어서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용어 설명을 좀 하겠는데, 이 코드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는데, 코드는 별거 없고요. 이 기계, 그러니까 CPU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이 이진 코드들을 의미합니다. 이진 코드들, 바이너리 코드들을 흔히 보고 머신 랭귀지, 그러니까 기계어라고도 또 부르죠. 네, 이거는 이제 컴퓨터의 모습을 좀 다소 추상적인 모습으로 좀 도식화를 해본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블록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흔히 다루는 범용 컴퓨터를 보면은 크게 CPU랑 그 CPU랑 연결되는 메모리, 그리고 그것과 또 이 컴퓨터랑 또 연결되는 주변 장치들, I/O 장치들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이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전선으로 함께 묶여져 있는데요. 그 이 장치들, 그 컴퓨터 뜯어보면은 뭐에 다 붙어 있냐면은 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습니다. I/O 장치 같은 경우에도 메인보드 뒤쪽에 보면은 다 그 무슨 꽂는 막 이런 포트들이 막 있을 건데, I/O 장치는 정확히 말해서는 그 이제 컨트롤러라는 그런 인터페이스 장치랑 같이 묶여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인터페이스 같은 게 없으면은 기계적이거나 아니면 전기적인 신호를 그 컴퓨터라는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전자적인 그런 데이터들 이런 걸로, 그런 변환할 만한 장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칩셋 형태로 있거나 아니면은 장치 그 자체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폰노이만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었는데, 메모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안에를 좀 잠깐 봐볼까요? 네,
이걸 보고 이제 프로세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이렇게 간략하게 도식화를 또 해놓은 건데, 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의미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그 디스크에 저장될 때는 이 데이터하고 텍스트 영역이라고 하는 그 코드 영역, 이 두 가지로만 보통 존재해서 디스크에 있다가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하면은 메모리에 이제 올리는데, 메모리에 올라올 때는 이 데이터랑 텍스트 영역, 그러니까 코드 빼고 말고도 이제 그 프로그램이 런타임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할 만한 뭐 스택이라던가 힙 영역 이런 것들도 같이 할당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좀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 메모리에 저장이 돼 있다가 그것을 순서대로 읽어서 CPU가 실행한다 이런 것까지 이해를 했으면은, 이제 그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봐야겠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이런 거를 의미를 하겠죠. 근데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사실 기계어뿐입니다. 그러니까 1과 0으로 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 그러니까 이진 코드로 되어 있는 것만을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이진 코드라고 하는 거는 그 CPU 설계자들이 좀 미리 약속을 해놓은 그런 뭐 디지털 신호들 이런 걸 의미를 할 텐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쓰려면은 별개 좀 번역 과정 같은 게 좀 필요하겠죠. 어셈블리 언어가 됐든 간에, 아니면 뭐 C 언어나 자바 같은 뭐 고급 언어가 됐든 간에, 사실은 그 소스 코드 있죠. 그거 자체로는 이제 컴퓨터가 이해할 수는 없는 그런 그냥 텍스트 파일에 불과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번역 같은 게 필요한데, 이런 번역의 수준만을 두고서 이제 그러니까 레벨이란 거를 둬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저급 언어랑 고급 언어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결코 이제 품질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퀄리티가 아니라 레벨입니다, 레벨. 그러니까 번역이 얼마나 많이 되는지, 얼마나 복잡하게 되는지. 흔히 이제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컴퓨터 입문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순간적으로 헷갈릴 수는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 이번 기회에 좀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당연히 이게 번역되는 수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번역되냐. 그렇기 때문에 저급 언어에 가까울수록 기계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형태의 뭔가 명령어들의 그냥 나열로 돼 있는 것들이 바로 저급 언어에 해당하고요. 고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이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름의 좀 체계적인 문법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언어들을 보고 이제 고급 언어라고 합니다. 저급 언어 먼저 봐볼게요. 저급 언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사실상 두 개 막 크게 구분해서 볼 필요는 없긴 한데, 기계어랑 어셈블리어가 있습니다. 기계어는 앞서 봤듯이 기계 CPU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이제 디지털 신호들, 그런 것들에 나타내는 그런 비트열, 이진수, 바이너리 코드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 어, 대체로 뭐 기계어 수준에서 뭐 코딩을 이렇게 순수하게 하는 경우는 지금은 많지는 않고요. 기계 명령어들을 일련의 뭔가 좀 간단한 이 심볼들로 치환을 해놓은 어셈블리어라는 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고급 언어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고급 언어는 뭐 C나 C++, 자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러스트나 아니면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이 있는데, 고급 언어는 그 기계어를 단순 치환한 어셈블리하고 다르게 인간이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문법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번역을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또 고급 언어의 특징을 또 한 가지 또 설명을 하자면은, 어셈블리어보다 기계 종속적이지 않다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걸 보고서 전문적인 용어로
뭐 이식성이 높다, 포터블리티가 높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A사에서 나온 A 구조의 뭐 CPU가 있고 B사에서 나온 B 구조의 CPU가 있는데 A 구조 CPU에 맞게 어셈블리어로 코딩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겠죠. 근데 B사 컴퓨터, 그러니까 B사 CPU에 맞게 또 컴퓨터를 또 개발해 놨는데 그, 그 컴퓨터에 맞는 그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대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는 어셈블리어로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이 B 컴퓨터에 맞게 또 어셈블리어로 처음부터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죠. 똑같은 기능을 갖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기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셈블리어로 짜야 됩니다. 근데 그거랑 다르게 고급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계 종속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추상화되어 있고 이제 그 기계에 맞게 개발되어 있는 그 환경에서 맞게 제공하는 컴파일러에만 맞게 그냥 돌리면 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크게 수정할 필요가 없거나 아예 그냥 수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소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소스 코드를 컴파일러에만 넣으면은 그 기종에 맞는 이 머신 랭귀지로 돼 있는 코드가 쭉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 언어는 그런 장점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음, 아까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고서 아까 뭐 컴파일러 얘기도 나왔지만 어셈블러라고 하고 컴파일러라는 것도 있고 링커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로 이루어져 있는 소스 코드, 그러니까 원시 프로그램이라고도 하죠. 이런 텍스트 파일을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셈블리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을 보고서 어셈블러라고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고급 언어를 또 번역해준 번역기가 있는데 고급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은 번역 방식에 따라서 컴파일러라는 것이 있고 인터프리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번 수업에서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는데 컴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 단위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목적 프로그램 오브젝트 파일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링킹을 해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인터프리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인터프리터가 있으면은 그냥 소스 코드를 넣으면은 바로바로 한 줄 단위로 라인 바이 라인으로 번역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컴파일러를 쓰냐 인터프리터를 쓰냐는 설계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이제 어셈블러랑 컴파일러 그리고 인터프리터가 뭔지에 대해서 좀 봤으니까 이제 링커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이제 링커 또는 이제 뭐 로더라는 것도 앞으로 또 얘기할 건데 링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 번역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랑 관계없이 사용이 됩니다. 이 링커는 뭘 대상으로 하냐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입력을 받냐면요. 어셈블러, 컴파일러 이런 것들은 소스 코드를 입력으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언어가 뭔지에 따라서 되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막 자바로 소스 코드 막 짜놨는데 C 컴파일러에다 넣으면은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근데 그것과 다르게 링커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너리 코드를 넣어주면은요, 그 링킹을 해가지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 또는 뭐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다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뭐 라이브러리 하는 거는 뭐 그 우리가 보통 그냥 헤더 파일 이런 거 추가할 때 써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겠는데 잘 보면은 막 정적 라이브러리라든가 막 동적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직접 소스 코드 뭐그 컴파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링커에 의해서 이렇게 뿅 하고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더라는 것이 있는데요. 로더는 그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다가 로드 적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우리 폰노이만 구조 얘기할 때 얘기 나왔었죠. 그 프로그램 실행되려면 반드시 메모리에 올라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드웨어 설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커다란 프로그램을 CPU에 바로 올릴 수는 없어요. CPU는
그냥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를 꺼내서 실행을 합니다. 뭐 디스크에서 막 바로 올리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디스크에서 그렇게 바로바로 하기에는 성능이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로더는 그 바이너리 이미지, 그러니까 실행 파일을, 실행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올려서 이렇게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가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역할은 뭐 운영체제에서 하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링커랑 로더에 대해서 이렇게 도식화를 좀 해놓은 건데요. 네, 오브젝트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브젝트 프로그램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이너리 코드예요. 바이너리. 그래서 어셈블러나 컴파일러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생성이 되면은 이제 링커라는 데 들어가는데 그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라이브러리랑 함께 이제 묶입니다. 링킹 됩니다. 묶여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합이 되면은 이제 로더에 의해서 메모리로 올라오고, 메모리로 올라온 거는 다시 그 CPU가 이제 읽어가지고 순서대로 처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어셈블리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다뤄봤으니까 이제 앞으로 다룰 것들,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울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개요를 좀 볼 건데, 어, 일단 소제목을 봅시다. 어셈블리 언어. 네, 어셈블리 언어 수업이니까 어셈블리 언어 배우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질문을 좀 더 들어가서 무슨 어셈블리어를 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셈블리 언어를 다룬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어셈블리 언어를 공부한다가 아니라 무슨 기계의 어셈블리 언어를 배우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셈블리 언어는 기계 종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86을 중심으로 할 거기 때문에 x86 어셈블리 언어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x86인가? 지금 보시듯이 지금 이 i7, i 시리즈 이런 거 우리가 지금 주로 쓰는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고 있는 PC들 이런 것들은 x86 그 기반의 아키텍처들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x86을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뭐 다른 게 더 시장성이 있다던가, 예를 들어 뭐 요즘에 스마트폰 같은 데 많이 올라가는, 아니면 또 다른 인베이드 기기에 많이 올라가는 암코어 같은 것들, 이런 게 막 그 CPU 시장에, 그러니까 PC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암 가지고 수업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죠, 아직은. PC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다음에는 어셈블리 언어를 배운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어셈블리 언어를 공부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제가 이 Layers of Abstraction이라고 하는 그림을 좀 준비한 거랑 연결이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추상화에 따라서 이렇게 계층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셈블리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뭐냐면요, 이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 그러니까 기계 명령어들을 나열을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셈블리어나 머신랭귀지나 뭐 크게 다르지 않다 했잖아요. 그냥 어셈블리어랑 1대1 치환한 거라 했으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다 했으니까 어쨌든 이거 그냥 하나로 그냥 퉁치고 봤을 때 어셈블리어는 소프트웨어 수준에서는 제일 낮은, 그러니까 CPU 명령어들을 그냥 치환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 CPU 명령어들을 이제 묶어놓은 걸 보고서 IS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은 명령어 집합 구조라고도 뭐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사이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딱 중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의사소통하는 그런 뭔가 가교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ISA인데, 이 ISA라고 하는 것은 CPU 기계 명령어들,
네,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어 이제 그 어셈블리어를 공부하는 거는 이걸 공부하는 뜻인데 이 CPU 설계자들은 이 ISA라는 거를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줍니다. 프로그래머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마이크로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하드웨어 영역이 될 텐데, 이제 ISA랑은 다르게 이제 그 뭐 같은 인텔 코어라도 계속해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크게. 근데 그것과 다르게 ISA 같은 경우에는 뭐 X86이면 X86이다, 암코어면은 암코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달라질지 몰라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는 달라질 줄 몰라도 이런 같은 동종의 그런 뭔가 그 CPU 구조면은 이 ISA 수준에서는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X86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름부터가 벌써 X86이잖아요. 뭐 사실 이게 X86이 그 옛날에 나온,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78년에 8086이라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막 186이라는 것도 있었을 테고 286이라는 것도 있었고 386, 뭐 그 이외에도 이제 쭉쭉쭉 가다가 뭐 펜티엄, 그리고 i 시리즈,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X86이라 하거든요. 아 물론 64비트 확장한 거 두고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논외로 좀 하더라도 어쨌든 X86 기반인 것들은 다 이 ISA를 그 호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계적인 마이크로 아키텍처는 달라질지 몰라도 그 프로그램 같은 거는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펜티엄에서 돌아가는 게 막 i 시리즈에서 안 돌아가고 그러진 않은 거예요. 물론 이제 운영 체제에 따라서 뭐 호환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뭐 그거는 하드웨어 탓은 아니겠죠. 시스템 탓이지. 네,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뭐 더 다룰 것들은 데이터 표현 방식이라던가 명령어 그룹 이런 거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보통 뭐 C 언어나 아니면은 파이썬 같은 언어 다룰 때 어, 데이터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되는지 뭐 자세하게 다뤄보신 분들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지는 않죠. 그냥 인트형이라면은 인트형인 거고 플로트형이라면은 플로트형인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그냥 변수, 넘버 뭐 이런 거라던가 뭐, 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변수 지어놓으면은 그냥 그게 메모리에 저장되는구나 정도는 이해하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장되는지는 모르죠. 근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업에서 다룰 언어는 어셈블리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수와 부동소수에 대해서 그리고 문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셈블리어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셈블리어를 배워야 되겠죠. 어셈블리어는 CPU 명령어를 했습니다. 근데 CPU 명령어들을 이제 좀 묶어서 명령어 그룹이라고 좀 해봤는데요. 명령어 그룹은 좀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나눠봤는데, 크게 산술 논리 시프트 명령어 하고 데이터 전송 명령어, 그리고 분기 명령어, 그리고 기타 제어 명령어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어요. 산술 논리 시프트 명령어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그 뭐 덧셈이라던가 뭐 시프트 명령어, 뭐 아니면 나머지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산술적인 거나 뭐 논리 연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명령어들을 의미할 거고, 데이터 전송 명령어는 이제
그 레지스터나 아니면은 메모리 또는 레지스터랑 레지스터 사이에 그런 데이터들을 옮기는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변수 같은 것도 넘버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값이 이렇게 가잖아요. 그것처럼 뭐 레지스터 1이 있고 레지스터가 2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레지스터 2의 값을 레지스터 1에다가 이렇게 저장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긴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걸 보고 데이터 전송이라 하거든요. x86에서는 그런 명령어를 이제 move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사실 move 다른 언어들, 다른 어셈블리 언어들, 죄송합니다. 예, 다른 그 기종들을 보면은 이게 막 또 로드랑 스토어 같은 게 막 나눠져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 이유는 컴퓨터 구조가 이렇게 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레지스터에서 레지스터로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 레지스터에서 메모리 이렇게 이동하도록 돼 있는데, 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이동하도록 돼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에서 메모리로 이동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는 스토어라고, 메모리에 있다가 레지스터로 가는 경우를 로드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 간의 전송 명령어를 보고서 우리는 데이터 전송 명령어다 이렇게 그냥 통칭을 합니다. 참고로 레지스터가 뭔지 메모리가 뭔지에 대해서 잘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둘은 서로 다른데, 그러니까 둘 다 저장 장치긴 한데 둘은 다른 곳에 물리적으로 있습니다. 레지스터는 CPU 안에 들어있고, 메모리는 그 우리가 흔히 램 꽂는다 하잖아요. 그 램 같은 그런 메모리 디바이스에 들어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이제 분기 명령어가 있을 텐데, 그 분기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그 if문 같은 거 써보셨을 분들 많을 텐데, 그 if문은 어떻게 되죠? 조건이 안에 있으면은, 조건이 만족되면은 여기가 실행되고, 만족되지 않으면 그 바깥이 실행되고, 네, else가 있어서 만족되지 않으면 여기가 실행되고, 아니면은 뭐 else문이 없더라도 if문이 있으면은 이게 만족하면은 실행되고 만족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런 식이죠. 이런 것처럼 프로그램의 그런 실행 흐름이 계속 변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뭐 코드가 이렇게 막 쭉쭉쭉 있다고 해요. 아까 프로그램은 코드들의 리스트라 했죠. 그 리스트들이 그냥 순차적으로만 마냥 실행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실행되다 조건에 따라서 뭐 이리 띄었다가 막 저리 띄었다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뭐 함수 같은 것들 이런 걸 서브루틴이라고도 하는데, 서브루틴으로 뭐 점프를 했다가 실행이 끝나면은 다시 이쪽으로 막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흐름 같은 거를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명령어를 보고서 브랜치, 분기 명령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기 명령어가 뭐 크게 무조건 분기, 조건 분기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이거는 다음에 분기 명령어 다루면서 또 자세하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기타 제어 명령어들, CPU 제어와 관련되어 있는 명령어들이나 입출력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명령어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네, 넘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다뤄볼 것은 이제 컴퓨터 구조론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마 저희 다음 시간에도 바로 이 제목으로 강의가 올라올 거예요. 네, 근데 이 컴퓨터 구조론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되게 한 번에 이해하기에는 많이 좀 방대할 수 있습니다. 많이 복잡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에 끝내진 않고 여러 번 계속 복습해서 다시 좀 중복된 내용이 다시 나오더라도 뭐 다시 좀 필요에 따라서 계속 다룰 수도 있는,
정도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분야예요. 근데 뭐 그렇다 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어셈블리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한계가 많겠죠. 이 둘은 서로 분리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컴퓨터 구조론에 대한 좀 일반적인 얘기 이런 것도 같이 넘어가고 같이 공부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우리가 x86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 했지만 x86 코딩하는 방법만 익혀서는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에 따라 어셈블리어 달라진다 했죠. x86 어셈블리어 잘 다룬다 해가지고 다른 기계가 완전 똑같이 돌아간다? 그거는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CPU라고 하는 것이 되게 그 컴퓨터, 어떤 컴퓨터에서 돌아가는지에 따라서 또 목적이 되게 다르거든요. x86이 우리가 그 PC에서 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암코어 같은 경우 아니면 AVR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되게 인베디드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기계의 목적에 따라서 CPU 설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특정 CPU 하나만 알아가지고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키텍처에만 좀 국한돼서 공부하는 거는 되게 시야가 협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폭넓게 이야기해서 좀 일반적인 내용이랑 함께 뭐 이런 다른 CPU들 여기 밑에 그림으로도 이렇게 있는데, 그런 다른 CPU들도 함께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좀 비교해가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시야를 넓히는데 중점을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 수업 자체가 사실은 제가 뭔가 프로그래밍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걸로는 처음이긴 해서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긴 할 텐데, 그럼에도 최대한 책임을 갖고서 좀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강의랑 관련해서 그 궁금하신 점들은 이제 이 스터디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제가 초대해드린 카카오톡 톡방에서 질의응답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